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당과 별 상관이 없는 게스트 강훈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왜 강훈식 의원이 왔을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김영호 의원께서 오시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제가 먼저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서당캐가 방송 진행한 지 벌써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 박근혜 탄핵이 되는 그때 바로 시작했었던 방송이죠. 네, 그 무렵에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 방송 많이 듣고 또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특히 내년 지방선거 승리까지 좀 잘 이끌어주고 있는 방송이라고 저도 뭐 진짜가 나타났다 진행하면서 많이 이렇게 경쟁도 하고 즐거운 의미에서 경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뭐 저야 굉장히 그 좋은 분들 많이 만나 뵙고 또 네.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저도 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자주 참석을 못했거든요. 많이 빠지셨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진짜 나타났다도 계속 어떻게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나갔을 때. 중앙당에서 결정 나는 대로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뭐 곧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지역구 요즘에 송년회 밤도 많고 의정활동 또 지역 주민들 평가 어떠십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평가를 뭐 제가 여쭤보면 다 제 앞에서는 잘한다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좀 평가를 면밀히 좀 해봐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요. 네, 네. 요즘에 그냥 진짜 송년회 자리 많고요. 네. 송년회 자리 때문에 하루에 저녁에 대략 뭐 의원님도 그러시겠지만 한 6, 7군데를 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밥은 못 먹잖아요. 남들 네. 식사하는 데 가서 인사만 하지. 네. 약간 서럽더라고요. 저희... 어떠세요? 요즘 많이 돌아다니시죠? 아니, 뭐, 저도 이제 뭐, 지역구가 충남 아산인데, 이제 시골 인심이라는 게 밥을 꼭 먹여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6개면 6그릇을 먹어야 돼. 예, 밥을 먹어야 되는 이 또 시골 인심이, 또 오히려 더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 뭐 하는겨, 한 그릇 먹고 가야 되는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도 안 먹을 수 없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거 먹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뷔페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몇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만 원 내고 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회비로? 그래도 되는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6군데면 엄청 많아질 테니까. 오늘 이건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나와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충청의 꽃미남.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피. 네. 사실 저하고 동갑이세요. 네. 그럼 나도 친구죠, 친구. 네. 지금 원내대변인으로 활약하고 계신 강훈식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하기 어려운 걸 해주시는군요.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기자들이 저랑 박주민 의원이 동갑이다, 이런 걸 이제 알고, 매일 물어봅니다. 그래서, 둘은 참 재밌다, 네. 캐릭터가. 완전 상반되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뭐 강훈식 의원은 약간 뺀질뺀질한 느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우리 또 박주민 의원은 되게 구수한 느낌. 그래서 얼핏 보면 강훈식이 서울 지역구인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이 시골 지역구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정반대고 또 보면 박주민 의원님 워낙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반면에 저는 또 반대로 정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비돼서 아마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세트로 같이 친구 방송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소띠가 몇 명 더 있긴 있는데요. 누구 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 김병건 의원님 확실히 소띠고. 더 있는 것 같던데. 셋이 있어도 셋이 다 색깔이 다르네. 네. 아산 지역 다니실 때는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힘들지는 않고요. 저희 뭐 아산이라고 합니다만 천안 아산역이 바로 지역구이고 그래서 뭐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더 힘드세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거기 얼마나 된다고 하나 이러면 또 그게 그리 틀린 말이 아닌 거라. 그래서 그래도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대충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는 이게 뭐랄까요? 시간으로는 1시간인데 물리적으로는 느낌이 한 2-3시간 걸리는 느낌이라 맞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좀 이해 폭이 좀 더 있는 편이죠. 그 예산안 통과 협상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 좀 없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많지만 사실은 먼저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우리 그 지지자분들한테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가 늘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을 100%, 120%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날짜도 제대로 지키지 물론 결과론적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날짜를 지나서 통과시킨 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아마 여소야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안보다는 예산안이 여당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반만 넘으면 되는데 뭐 방송 들으시는 우리 지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과반도 안 되는 과반이 안 되죠. 그런 형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우리 당하고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뭐 개편으로 야합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그건 아주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일찍이 보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제도의 어떤 큰 틀에서 그럼 이후에 그런 이야기 해보자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야합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본인들이 예산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저는 굉장히 정략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또 그게 더 궁금한데요. 이게 우리 선거제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정개특위 위원이시잖아요. 이제 활동 기한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회의가 또 제대로 회의는 열렸어요. 그 소위 1소위가 열려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선거제도 또는 18세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하고 국민의당 뭐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구 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그다음에 선거 연령 18세 이하도 절대 안 된대요. 그럼 한국당이 하자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다 좋고 뭐 하자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럼 정계 개편에 되게 합의해 갖고 왔으면 뭐 하는 건 본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나요? 이게 뭐 아주 소소한 거, 선거 운동 방식을 조금 다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얘기하시던데. 큰 틀에서 뭘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기득권이다라는 반증이군요. 아니면은 뭐 바꾸는 바뀔 제도가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수.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예산안에서도 그런 게 되게 답답했는데 사실 1년 전에 저희가 야당일 때만 해도 보면 우리 당이 되게 어렵지만 야당으로서 그때 당시에 의제로 선정해서 넣은 게 누리과정 예산. 맞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누리과정 예산을 뭐 우린 무조건 올렸어요. 테이블 위에. 근데 반면에 이번에 보면 다 반대야. 그렇죠. 그럼 뭐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안 합의된 거에 보면 야당의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주장을 깎는 거에 급급하고 못하게 하는 거에 급급했던 반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정개특위도 비슷하군요. 비슷해요. 근데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상임위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개혁 관련된 법안이 올라오면 잡고 협상도 안 되고 그냥 반대하는 거죠 계속. 법사위에서 잡아놓은 법안이 800개가 넘더라고요. 진짜 답답한데요. 그럼 법률가로서는 어떻습니까? 법사위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법사위의 원래 기능은 체계 작구를 심사하고 또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까지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원의원처럼.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뭐 우리 당이 야당일 때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아니 그래도 정도가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00건 넘는 법안이 그냥 묶여 있잖아요. 조금 뭔가 좀 논의가 원활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지금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고 또 자유한국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다 보니까
참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심하시더라고요. 참, 실명 토크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권선동 위원장님, 이 뭐, 강력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변호사시니까, 우리 강원랜드 청탁 문제로 온 국민이 그분이 의혹에 쌓여 있는 게 사실인데,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근데 법사위원이 워낙 강하니까 검찰이 조사도 못하나 보죠? 소환도 못하고? 실제로 이제 춘천지검에서의 1차 조사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감사 때 굉장히 많이 뭐라 그랬고, 결과적으로 수사가 좀 탄력을 받아서, 최용집 전 사장이 구속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성과가 나온 건 너무 탄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국감 전부터 뭐. 그러니까요. 계속 강원랜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그분의 이름은 끊임없이 거론되는데 800개 이상 법안을 붙들어 놓고, 야, 이거 알박기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법률가로서 냉정하게. 그래서 뭐 저희가 나름대로 공격을 좀 많이 하고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은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잡혀 있는 법인데 국민들의 일정수 이상이 원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거 하나 발의하셨죠. 맞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집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답답한 의회 상황을 아마 반영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집적 민주주의 반영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또 시정연설에 와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의회가 제 기능을 좀 하려면 어느 정도는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 지각했어요. 차가 많이 막히죠. 네, 차도 많이 막히고. 원래 지각하셨던 분 아니에요? 저 1년 동안 지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딱 한 번. 제가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그 중에 한 번이니까. 딱 한 번인데, 이 자리를 그냥 강훈식 의원님께서 제가 잠시 비운 자리에 딱 들어오시려고. 아니, 저는 들어올 생각이 그래요? 서울시당 팟캐스트 아니에요? 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인사를 시키더라고. 이거 지금 중앙당 팟캐스트니까요. 아하, 잘못됐구나. 중앙당 지금 없어졌잖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들어오세요, 어서. 죄송합니다. 방송 계속 진행하시죠. 요즘에 그 강훈식 의원님 새로운 별명이 거지강이래요. 거지강. 좀 거지 같다 오늘. 아니. 아니, 다른 때는 안 그래도 오늘 좀 거지 같은데. 면도도 안 하고. 아니, 면도 한 건데도 이러네. 초췌해. 지금 왜 거지 강이 됐어요? 사실은 원래 그 별명이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거지 저는 거지 갑이었는데 최민희 전 의원께서 어느 날 저랑 막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후원금 얼마 찼어?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얼마 찼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겉은 번질번질하게 생겨가지고 뺀들뺀들한 사람이 그게 뭐야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 가서 저를 그렇게 명명하셔갖고 그 뒤로 이제 인터넷상에 그렇게. 근데 전혀 요새는 얼굴이 너무 초췌한데 이럴 때 빨리 후원 요청을 해요. 아니. 네, 이게 연출 아니야? 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김영호 의원님도 지금 후원금이. 저는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박주민 의원님 동영상 정말 잘 만들었는데, 저는 제가 법안 발의한 것 중에서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안 발의한 내용을 한 2분 정도의 내용으로, SNS를 통해서 후원 요청을 했는데, 별 후원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박주민 의원님과는 좀 달라.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8월에 했잖아요. 8월에는 정치인들이 후원금 요청을 안 하는 때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의원이 후원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눠지죠. 거기다가 지난 5월 달에 대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한테 또 많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후원을 했답니다. 문재인 펀드. 네.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1년에 10만 원 후원하면 이제 다시 공제 받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펀드랑은 상관없지 않아요? 문재인 펀드하고 상관없는데 그거는? 문재인 펀드는 다시 돌려받는 거야. 아니, 문재인 펀드 말고 그냥 후원, 정치 후원. 정치 후원. 그럼 우리 돌려받은 분들을 상대로 후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저희 닭에 아주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의원님 한 분 계세요. 이모찬 의원님. 아세요? 알죠. 네, 이모찬 의원님께서 충청도 분들. 세종시가 지역구고 전 총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시던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12월 달에 특히 초선 의원들의 후원금이 좀 저조한 이유는
5월 달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을 많이 해서 내년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찬 의원님은 제가 같은 국토교통이잖아요. 내공이 정말 뭐 엄청납니다. 지금 실선이시죠? 네. 6선이신가 7선이신가? 7선이시겠네요. 7선이시죠. 이해찬 의원님이 또 중앙당 후원회장님이시잖아요.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장. 벌써 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저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해찬 의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토교통위가 쫙 앉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당이 이 파업을 했잖아요. 안 들어왔잖아요. 파행하면 만들면서. 그런데 이해찬 의원님 발언 순서가 됐는데 제가 25번째 국정감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 들어온 공무원이 전 공무원 처음 할 때부터 난 국정감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그 내공이 25번째.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가 굉장히 명장면인데 이해찬 의원님이 국감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법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H 공사가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 질문이. 근데 그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거든.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LH 공사 사장이 뭘 말을 하겠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분이 쫙 이렇게 역사를 읊으면서 이 과정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새만금 관련해서 야당이 한국당이 새만금 그 공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막 반대하는데 딱 있다가 이해찬 의원님 발언 순서 딱 되니까 제가 그것도 법사위에서 잡혀 있어요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법사위는 또 한 번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돼.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재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 새만금 개발을 해달라고 사정사정. 당시 노태우 대통령. 당시 새만금을 개발해야 된다고 사정사정 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한국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딱 직격탄 날리니까. 우리도 그걸 주장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국토부 지금 국장급들이 이해찬 총리 초선 때 아마 입사한 그 직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25년 됐으면. 그럼요. 하여튼 한 증인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강훈식 의원님한테 좀 힘을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님? 아니 두 분 다 좀 홍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까지. 아니 별로 안 들어온다면서요. 네, 안 들어오죠. 그래서 김용호 의원님 후원 계좌부터 제가 불러드리면 될까요? 제 계좌를 어떻게 아세요? 다 주세요, 맞죠. 일단 국민은행입니다. 네. 438901-01-333167 김용호 후원회.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관심 쏟아주셔야 돼요. 김용호 의원님 정말 생활 밀착형 법률 발의로 민생 개선, 국민 생활 안전 개선 열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강훈식 의원님은 농협이시네요. 우린 지역구가 아산이라서. 꼭 지역구 얘기하면 충청도 사투리 나오려고요. 우린 사투리로 하루에 한 번씩 해오고 가야 돼요. 사투리 하면 아마 후원이 충청도에서밖에 안 들어올 거야. 딱 표준말 해야 돼, 표준말. 서울에 사시는 충청도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농협이고 301-0192-8395-61 국회의원 강훈식 후원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훈식의 힘이 되어주세요. 앵간히 하셔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 막 되게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괜찮다는데 왜 그려? 이제 이렇게 자기는 답답하지만 애들로 표현하시죠. 네.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그러시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저께 중국 가셔서 오늘 방금 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잘 마치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국내 언론과 야당에서 우리 문 대통령을 지금 꽤 뭐라 그럴까요? 이번 방중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내용이 중국 가서 홀대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계속 보수 언론과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홀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박주민 의원님?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언론 보도가 뭘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혼자 드셨다. 주로 이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면담하지 못했다.
아니 중국 방문은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표정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숨기질 못해요. 다 표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을 보니까 정상회담 사진을 보니까 시진핑 그 주석의 얼굴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는 두 분의 오늘 또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괜찮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FTA도 이제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 또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뭐 한중 FTA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죠? 그 올림픽. 근데 베이징도 우리 평창 올림픽 이후에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문제도 긴밀히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요. 미세먼지 공동 대응 등 환경 분야 협력 체결도 이루어졌고요. 또 2022년도까지 뭐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여러 가지 환경 협력 계획 수립에도 한중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보건의료 협력도 양해각서를 갱신했고요. 많은 또 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신설했고 꽤 성과가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빈으로 방문하셔서 결국 뭐 다 이제 만날 사람 좀 다 만나고 계시고 한데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근데 매우 유감 기자. 네, 기자 사건. 기자 사건. 네, 그 기자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생겨서. 네. 근데 여기 이제 중국 경호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매우 유감이죠. 국가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요. 기사를 보면 고용되어 있는 용역 쪽 업체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 이제 두 가지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는 먼저 이제 언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우리 한번 되짚어 봅시다. 과거에 되짚어 보면 그 천안문의 그 마루 위에 오른다고 정말 그때 뭐 모든 언론이 그날 방문했을 때 처음에 방중했을 때 첫 번째 옷 색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마루에 올랐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한중 관계 새로운 전략적 동반에 정말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별 실수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옷 색깔하고 그 의미가 뭐다 이런 게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떠들었던 거에 비하면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국 기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에 되게 유감입니다만 사실관계는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그 행사가 한중 비즈니스 포럼 행사장에서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행사장을 하면 보통은 공안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설 경호업체를 썼다는 거고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그리고 그거는 중국에서 추천하는 업체들을 썼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전체의 총괄적 지휘 역할은 공안에서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어쨌든 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 다만 이 대목에 이것을 자꾸 키우는 언론 보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문제지만 이게 지금 국빈 방문 전체를 호도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의 당당한 사과를 받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것대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더 확산시키는 확대하는 것이 전체에 지금 마치 방중에 어떤 의미로 보면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어떤 방중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한 뭐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대통령의 방중 전체를 덮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거 이전에 지금 언론의 보도태를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세먼지 특위위원인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이 사실상 원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 한국이 바로 덮치는. 또 황사를 석탄 그 화력 발전소도 사실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 대기오염의 그 석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이 굉장히 절대적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어요. 그 중국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있었던 만큼 그런 성과를 중심으로 좀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보도
보도의 형태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청와대에서 강력 강의했더라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강의하고 수사 요청을 의뢰했어요. 수사 요청을 의뢰했으니까 아마 그 책임자들 찾아내서 아마 처벌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임이 분명한데 맞죠. 그리고 분명히 그 폭행당하신 기자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죠. 정말 유감스러운데 그것만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언론을 잘 아시잖아요. 이 언론 문화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말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모든 언론인들이 정치인들과 대통령한테도 뭐 취재하고 취재의 자유가 다 있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 기자들은 그 취재라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설 병원들이 그 우리나라 기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자 그 언론 문화를 전혀 이해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질서를 안 지키고 취재 경쟁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언론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이 문제는 좀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난징 대학살이 그 기념식이 어저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노영민 대사님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하셨는데 대통령님한테 간 게 아니라 우리 난징 대학살 그 현장에 우리 한국의 대표로 대사가 가셨다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통령 만나서 그 얘기를 언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측면이다. 전 이렇게 분석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의전을 중시하고 내가 대통령인데 소위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사가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난징 대학살에 추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노영민 대사는 그리 가세요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셔서 바로 글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로서 굉장히 많은 우호적인 상대편의 우호적인 마음을 사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디였죠? 조계종이가 불교가 아마 그 나라 그거였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 조계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야. 그리고 뭐 트럼프 왔을 때도 그냥 그 미군 부대로 바로 가셔갖고 만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일단 누그러지잖아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호의적이니까. 그러니까 노영민 대사의 그 한 수도 어떤 의미로 보면 시진핑과의 이 관계가 지금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의 사전포석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머릿속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시하신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사실 대사가 대통령을 영접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대통령이 나한테 오지 말고 그래도 난징 대학살은 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와 좀 비슷하니까 그렇죠. 가서 함께 해라. 그래서 아마 가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중국 국민들은 감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일본에 받았던 상처가 있는 두 나라의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도 일제시대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또 홍준표 대표께서는 일본에 가셔서 아베를 만나기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아니 미국도 막 자기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서와 이게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모색을 하고 향후에 특히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하고 정말 역대급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이렇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난징 대학살이라는 공통분모로 어떤 우리 일본에게 어쨌든 상처받았던 시간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지 않느냐라는 뜻을 보내고 있는데 정반대로 일본의 아베를 만나러 간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그 보수 언론에서 보도 보면 오늘 아침에 오찬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셨죠. 그 서민식당이라는 게 그 요태어라고 또 또장이라고 콩국물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기름으로 튀긴 막대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또장. 정말 그러니까 또장과 요태어는 굉장히 궁합이 맞는 음식인데 1인분에 한국 돈 한 500원? 한 350원에서 500원 정도 500원? 해요. 네. 그럼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 음식이에요. 그리고 훈뚠이라고 약간 만두 같은. 이런 따지면 삼각김밥이네. 아마 오늘 대통령의 조찬이 한 끼에 한 1,300원은 안 넘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서민 식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중국 그 서민들과 함께 또장과 요태어를 먹으면
이거 정말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것도 저는 그런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수라고 생각하냐면 이 시진핑 주석이요. 네. 하방을 굉장히 하방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 그렇죠. 하방을 해서 서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 아니 그건 전문가가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방이 문화대혁명 때 이제 지식분자들 그런 분들을 농촌이나 그런 어떤 공장 또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말 노동자 생활을 시키는 거였거든요. 맞아. 근데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가 아주 국가의 아주 혁명 세대에 굉장히 저열이 높았던 분인데 그 아들이 그 하방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자, 그 대목에서 저는 바로 그거죠. 바로 그 대목에 제가 오늘 아침에 조찬을 서민식당에서 했던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 포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의미부여가 분명히 됩니다. 그럼 아마 만나셨을 때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잖아요. 괜찮았냐? 그 음식 입에 많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경험 잘 아시지 않겠냐. 아까 또장 요태를 먹었다고 시진핑이 딱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얘들 하방 때 엄청나게 먹었던 음식이다. 그렇지.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탁 터지면서 그렇지. 서로 공감대가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노영민 대사가 난징대 약사를 보낸 걸 감사해하고 본인께서 하방했던 이야기를 또 말씀하시기 좋고 또 그러면서 중국 소위 민중들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셨을 가능성이 저의 예측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러면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음을 사는 게 최고의 외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것은 주요 인사를 못 만났다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중앙위원 정도도 다 그 차관급 이상이죠. 250명이 돼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가셨는데 그 250명을 못 만나겠냐고. 뭐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과장된 보도 같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그 문재인 정부와 또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좀 예전과는 권위적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좀 달리한 것 같다. 제가 중국을 잘 몰라서 근데 결국 시진핑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표정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어요. 그렇죠. 뭐 만나면 다 되죠. 뭐 시진핑이 그랬겠지 마지막에. 너무 또 그렇게 너무 또 잘 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정확한 팩트죠. 시진핑 국가주석 만나서 서로 이야기가 잘 끝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만나기 위해서 이야기거리 만들고 뭐 한 다음에 딱 만나서 여러 얘기하면서 얘기 잘 풀고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1월 말에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기자 질문이 이제 그 뭐 여행 문제부터 해서 제재를 언제 다 풀 것 같냐. 그래서 저는 분수령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정상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자분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한류에 대한 제재를 언제 풀 것이냐. 그때 제가 첩보 들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엑소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기자한테 엑소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마 특급 한류 스타가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가서 그 스타가 베이징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CCTV에서 방송에 그 공연이 나오면 그때부터 한류 우리 컨텐츠나 한류 방송은 제재가 풀릴 것이다. 근데 뭐 송혜교 씨랑 엑소가 가서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류 제재도 저는 굉장히 정상화가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보석이 있었군요. 또 제가 듣기에는 왕이 부장이 정상회담 이후에 제재 문제는 정상화가 급속도로 된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1주년 됐잖아요. 1주년 됐는데 제가 아까 좀 늦게 와서 혹시 언급하셨어요? 우리 서당케 1주년 해피 버스데이 투 했어요? 아니 언급을 해주셨어요. 제가 해드렸어요. 한번 해야죠. 우리 케이크는 없어도 해피 버스데이 뭐라 그래야 돼요? 서당케 해피 버스데이 서당케. 야, 이게 방송 너무 지루하게 하는 거 아니야? 박수! 하여튼 1주년이 됐는데 저희 1주년을 맞이해서 출연했던 많은 또 특급 우리 인사분들 또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고 해요. 이거 좋네. 네. 이거 들어야겠다. 자,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당케의 사주였던 김영주 노동부 장관, 그리고 현재 사주인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서당케 방송의 3파 역할을 했던 정청래 의원의 축하 인사말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당캐 웹자보 담당 김민지입니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1주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당캐 방송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새 보니까 김용호 의원님 제가 보면 직업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방송인으로서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아주 뜨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서당캐 팟캐스트가 팟캐스트계의 요지부동의 1위가 될 때까지 서당캐 화이팅! 서당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팟캐스트인 정청래입니다. 서당캐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었고 또 실천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 그리고 적폐 청산에 대한 지지와 응원까지 지난 1년은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가장 빛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적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지킨 것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함없이 늘 처음처럼 여러분도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현장에서 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촛불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서당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문재인 정부, 그중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입니다. 서당캐 1주년 축하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당캐를 아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과 서당캐 청취자들 여러분들을 다시 성공한 장관 마치고 서당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안위백입니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제1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교체되었습니다. 김성태 대표의 당선, 그 누구도 예상했었나요? 예상이 됐었죠. 친홍으로 다 예상이 됐었죠.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언론에서는 다 친홍이다. 그러니까 예상이 다 됐잖아요. 친홍이라고 분석하기 좋은데 이거 사실 잘 보셔야 됩니다. 김성태 대표는 친홍이거나 과거 탈당파였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함진기 의원이 친박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개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진규? 아니 본인이 김성태 의원 본인이 개파가 우리는 없다 이러면서 나는 굳이 따르면 비박이었고 여긴 친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 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한국당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초반에는 1차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고 다 예측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체의 친박의 포지션이 컸던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총 108석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50%를 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랬는데 불구하고 55명이라는 득표를 했어요. 네. 이것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최소한 거기 한 3, 40명 정도는 소위 말하는 비박계 의원들이었다고 보면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탈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이 친박이 아닌 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 전체가 이제 친박이 아닌 척하게 하는 걸로 갈 거다. 이거 되게 속지 말고 잘 보셔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러면 이게 친홍도 아니고 약간 친박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친박이
껍데기 친홍이란 표현은 없어요. 네. 아니 친홍이란 표현이 왜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공천을 누가 했는데 뭐 홍준표가 한 적 있어? 아니 홍준표 대표는 그 말을 되게 듣기 좋아하던 것 같아. 자기에게도 세력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은 과거에 어쨌든 친박으로 공천된 분들인데 네. 지금 이제 뭐 탈당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면피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또 친박이었으나 지금 앞으로 친박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는 분들이 총 합친 게 55명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정확한 것 같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후에 골수 친박들 빼고 나머지들은 좀 다 옮겨 타면서 친박이 아닌 척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성태 의원이 지난번 특수학교 설치 때 강서 지역 그때 그 장애인 부모님들 무릎 꿇고 막 절규할 때 외면하는 모습 뭐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영향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대로 네. 저는 이분 정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국정감사할 때 보면 뭐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게 얘기했다가 또 탈당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복귀하고 나선 또 마치 지난번 우리 예산안 할 때 보면은 제일 앞장서 싸우잖아요. 그때 저는 알았어. 그때 저 사람이 되겠구나. 정체를 잘 모르요. 네. 원래 그는 한국노총 출신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노동계 목으로 들어온 거죠 자유한국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친홍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향후에 전국 운영에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요. 저는 국민의당이 이제 소위 뭐 깨지네 마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안철수 당대표가 내가 친박이랑 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친홍이랑 뭘 하겠다. 이런 논리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굳이 찝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결국은 같이 이제 묻어가 지금 이제 뭐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가시화되어 있다고 봐도 제가 볼 땐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당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비례대표들은 기본적으로 당이 깨지면 잘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죠. 그럼 이제 그런데 비례대표이면서 그 당적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출당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출당을 시켜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당대당 계속 당이 시끄럽게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출당이 되든 뭐가 되든 출당된 분들이 또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죠. 저는 이제 그분들도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FA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본인이 선택을 하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세를 잃어버리면 내가 이제 한국당이라는 표현은 하기 어려울 테고 친홍 세력과 함께 하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 정우택 대표 시절도 계속 우리 더불어민주당 뭐 개혁 입법 관련해서도 계속 발목 잡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성태 발목 잡기가 아니야. 그건 진짜로 방해 작업. 그냥 반대야. 뭐 발목을 잡아. 그냥 다 안 된다는데. 그렇지. 가로막는. 판 깨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김성태 의원이 이제 신임 원내대표 되고 나서 뭐라 그랬죠? 뭐 전사가 되겠다. 뭐 홍준표 대표에게는 덕장이 되고 신임 원내대표는 아마 전사가 되겠다 그랬다는 거죠. 전사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다가. 네, 그러다 저도 전사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더 강경한 그 대어투쟁을 예고했거든요. 우리 원내 대변인으로서 한번 논평 한번 내보세요. 네, 뭐 늘 강경하셨어요. 네. 네, 정말로 뭐 내가 그분들한테 덕담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말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참 고마운 말은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취임 일성이 그거였어요. 네. 자기가 노동계 출신이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난 정말 그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싶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 좀 그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좀 하고 싶고 그 말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제가 볼 때. 뭐 김성태 의원의 그 법안 좀 봐야겠어.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굉장히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뭔가 당을 바꾸고 혁신을 해서 보수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쉬운 지역구 찾아가기 열풍이래요. 네. 대구 쪽으로 다 모이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선되기가 좀 당분간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김성태 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첫 상견례 때 우리 대변인 현장에 계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싸했죠, 뭐. 싸했어요? 네. 그래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오는 분들 좀 우원식 원내대표가 칭찬을 하려고 왜냐하면 향후에 원내 관계를 풀으려면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초면에 당선돼서 왔는데 야박한 이야기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뭐 한국당 패싱은 좌시하지 않겠다. 뭐 나도 전사 출신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자신의 존재감. 네, 본인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뭐 패싱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좀 동의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든지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쪽이랑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우원식 대표도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쫙 준비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 그러니까 막 그냥 이야기 서로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어저께 국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5.18 특별법 의결이 불발됐어요. 네. 그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까? 임시국회에 사실상 지금 각 상임위들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근데 법사위신데, 지금 12월에 임시국회 처리할 민생계획 많은데, 지금 법사위에서 다 그거를 잡고 있어요. 저도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되죠? 아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히 이제 권성동 위원장은 완전히 보이콧 임시회 열리든 말든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다시 지금.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입지도 정말 어려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제가 이제 국토위니까, 새만금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후에 새만금을 제대로 좀 소위 이제 전북 분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로 예산안에 넣어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새만금 공사법을 만들어야 돼. 법이 통과돼야 돼요. 예산은 잡아놓은 거지. 근데 법을 잡아. 그러니까 예산안은 통과됐으나 예산을 쓸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사위는 뭐냐는 거야 나는. 같은 상임인데 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 왜 법사위가 잡어? 아까 상원의원이야 뭐야? 아니 오늘 늦게 오셔갖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다 했어. 이미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원 구성 새로 하잖아요. 법사위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강원랜드나 빨리 어떻게 빨리 좀 열심히 저희가 강원랜드 문제제기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빨리 어떻게. 2부에 아마 이훈 의원님 오시면 강원랜드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그래 좀 해줘요. 진짜. 해쳐야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장 교체를 두고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운영위원장? 그걸 왜 나한테? 원내 사정이니까. 원내 사정이면 다 나한테야? 내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운영위원장은 정말 잘 왔어. 운영위원장은 이건 법사위가 다 먹어. 그러니까 법을 잡고 있잖아. 제가 그다 이제 싫으면 안 오든지.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 100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 운영위원장은 우리 그 헌정사에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하지 않았던 사례는 두어 번 정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도 정권 교체 시기에. 가령 이제 12월 달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국회는 4월에 5월에 열리니까 고 한 3, 4개월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처럼 여당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운영위원장을 정우택 대표가 내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거라고 하고 버티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마치 이제 이거를 내놓으면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운영위원장 이제 그럼 여당으로 돌려주세요. 이제 새로 뽑았으니까 이러면 그럼 국회의장을 내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국민의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국민의당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국회 운영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문제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이후에 2부에 이훈 의원 오시면 좀 더 물어보세요. 좀 협치 부대표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예언컨대 지금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소위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죠. 근데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예측컨대 이 분란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호남 의원들이 탈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가겠다 이렇게 할 개연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해체 모여하자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별 비례대표 13명을 다 출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니네 가려면 가라 이제 이렇게 싸움이 붙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최초의 FA 의원들이 생기는 거지. 13명의 FA. 그냥 어느 당이나 가실 수 있어. 지역구와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혼란이 극도로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예측이었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은 2부 함께 못하니까. 하지 말래며. 아니, 또 간다며. 있으면 좋지, 우리는. 아이고. 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해보니까. 네, 오늘 뭐 방송 김영원이 늦게 오셔갖고 앞에 분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 둘이서 앉아서 방송을 좀 했고요. 나이가 같아요, 둘이? 네. 나이가 같아요. 그냥 이런 걸 몰라. 우리 좀 알아줘야지. 네. 그 친구 둘이서 같이 방송을 해서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당의 팟캐스트가 지금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1등이기 때문에. 네. 1등이 아니라 공식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기 추미애 대표 인사말도 넣어야지. 추미애 대표 지금 러시아 갔잖아요, 러시아. 인사말 안 받으신 거야? 아니야. 공식 팟캐스트가? 아이고, 내가 대표님한테 읽을 거야, 내가. 나중에 받아올게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즐겁게 방송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진짜가 나타났다가 돌아오면 안 들어와.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서당캐와 더 즐거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잘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일부 뭐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안 오시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네. 네. 근데 강훈식 의원님 덕분에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됐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 감회스럽습니다. 네. 맞아. 1년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진짜 1년 전, 탄핵 우리 국회 통과시키고, 진짜 정말 이걸 어떤 우리 마음이었죠? 그때 막 벅차면서도 좀 막 무겁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 굉장히 뭔가 국민들 뜻에 따라서 임무 중에 하나는 완수했다는 느낌은 들면서도. 근데 하여튼 격동기란 걸 격동기라는 막 그런 느낌이 이걸 막 받고. 느꼈어. 네. 아니, 근데 확실한 건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고. 진짜가 돌아오기 전까지 강자를 누리십시오. 전혀 더럽지 않아. 자, 이것으로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2번째 방송 1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